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대 동신의 파이팅! 도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네, 나라 전체가 막 올림픽 열기로 엄청나게 늘 끌어올라야 되는데 역대 올림픽 같을 수는 없죠. 네. 역대로 가장 조용한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픽은 올림픽이지만 사실 이제 스포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스포츠 영화 중에 또 훌륭한 영화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끼리 이제 영화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해서 스포츠 종목별로 최고 영화들 한번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기준은 뭔가 하면 해당 스포츠 장면이 가장 멋지게 나온 영화가 아니라 저한테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골랐고요. 옷도 그럼 그렇게 약간 옷은 테니스입니다. 저도 테니스예요. 한 게임 하실래요? 키야. 왜?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영화 뽑아보겠습니다. 테니스 한번 가겠습니다. 테니스. 3, 2, 1. 네, 보리 대 맥켄로입니다. 보리 대 맥켄로 진짜 훌륭한 영화예요. 많이 그렇죠.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테니스 영화들 하면 뭐 생각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윈블던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제목 네. 그대로 에마 스톤이 연기했었던 빌리진 킹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 작품은 제목 자체에서 보이듯이 정말 테니스와 영원히 남는 스타들이지 않습니까? 비어른 볼이 윈블던을 5연승을 했는데 5연승을 할 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테니스 역사상 거의 최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전설적인 그런 스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초반으로 막강한 라이벌로 막 부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존 맥켄로고요.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데 두 사람이 테니스 스타일도 반대예요. 비어른 볼이는 거의 저 사람 기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자기의 표정 변화 같은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테니스 머신 같은 느낌이었고요. 존 맥켄로는 정반대로 막 자기가 조금만 판정이 불리하다 싶으면 막 라켓 집어 던져서 경고 먹고 막 이런 악동이었단 말이에요. 테니스 영화로서 이 영화를 보면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영화가 러닝타임도 꽤 긴데 테니스 경기를 제대로 영화에서 안 보여줘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윈블던 결승전은 20분 넘게 보여주는데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연출은 뭔가 하면 부감으로 이제 결승전에 임하는 두 선수를 보여주는데 각각 따로 보여줘요. 이 영화의 결승전에서는 보리 대 맥켄로라고 제목이 붙었지만 사실은 보리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고요. 맥켄로도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명씩 보여준 거군요. 네, 그런 어떤 고독한 두 히어로의 어떤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최고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영화가 결국은 심리 드라마거든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두 사람이 외적인 승부와 내적인 승부가 정반대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비베른 볼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계처럼 해야 자기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기계가 되는 게 너무 싫고 인간답게 살고 싶거든요. 인간답게 살려면 이 사람은 져야 돼. 존 맥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 악동짓을 해야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동짓을 해서 이기면 사람들이 우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경기에서 이기면 경기는 이기는 건데 삶에서는 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맞붙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할 때 여기서 경기에서 진 사람이 사실은 인생에서는 이긴 거예요. 그게 이 영화에서의 키포인트인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죠. 최신 영화 제다보유 오션.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뽑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소림 축구. 아니, 평론가님께서 뽑지 않으실 것만 같은 걸 뽑으셨어요. 아니요. 저 주성치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구 영화를 꼽는데 소림 축구 그럼 반칙 같기도 하고. 네, 이건 약간 판타지 영화 같잖아요. 축구하면 떠오르는 영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골이란 영화 좀 기억납니다. 그 영화 괜찮아요. 네. 컵이라는 영화도 또 한 글자짜리 또 축구 영화가 많으네요. 또 슈팅 라이크 베컴이라는 영화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제 축구하면 자동적으로 소림 축구가 떠올라요. 주성치 영화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면서 유치해서 못 볼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우, 몇 번 본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주성치 영화 중에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남들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약간 A급에 해당하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소림축구고 또 하나가 콩쿠어슬이거든요. 콩쿠어슬도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건 결승전이 아니고 연습 경기, 친선 경기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깡패들하고요? 네네네. 그 장면 보면 이제 불량배들하고 축구를 하게 되는데 상대들이 이제 하는 거 보면 사실상 거의 뭐 육박전에 해당하다시피 태클을 거는데 막 6명이 동시에 건다던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미친 유머 감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마치 무슨 포복하는 것처럼 총을 들고 막 등으로 이렇게 포복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정반대로 태세를 가다듬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엑스맨은 퀵실버 같은 그런 골키퍼도 나오고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걸 다 한 군데 모아서 역공격을 하는 장면 같은 거 있어요. 뒤에 또 뭐 40대 0으로 이기는 장면도 있고 무슨 만두를 만드는데 태극권으로 만들고 주차도 장풍으로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제대로 된 스포츠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주성치 영화를 이름만 많이 듣고 주성치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제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소림 축구로 한번 이렇게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자, 이게 핸드볼공인데요.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 2, 1. 네, 우생순입니다. 네. 이 영화가 세계 최초의 핸드볼 영화입니다. 제가 약간 농담처럼 말을 했습니다만 진짜 이 영화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로서 굉장히 의외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언제를 실화로 잡을까? 당연히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실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메달을 땄던 아테네 올림픽을 소재로 삼았단 말이에요. 패배에서 어떤 것을 보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작가님 한 줄 평이 충무로의 대중영화 한 발 전진했다라고 하신 건가요? 20년이 지나가서 제가 그렇게 썼군요. 기억도 안 나는데 괜찮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는 결국 패배 드라마일 수밖에 없잖아요. 은메달 딴 얘기니까. 임순례 감독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응달을 보시는 분이고 뒷골목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따스한 어떤 그런 시선이 있는데 영화라는 게 결국 삶에 뭘 선물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패자한테 가서 손수건을 건네주는 게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임순례 감독의 영화 철학이나 삶을 보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드라마가 경기 장면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 핸드볼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스포츠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해당 그 경기 장면이 멋지게 나오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핸드볼 장면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연출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결승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승부 던지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소리 씨가 던지는 장면을 던진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구기 종목에서는 우리는 사실 공을 따라가잖아요. 공이 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보게 되는데 공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포커스 아웃된 후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함성이나 탄식을 보여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하고 또 약간 앞쪽에 있는 인물들이 프레임 안으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어떤 표정을 보이면서 이러면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은 정말 굉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영화가 400만 이상 동원을 해서 핸드볼이 화제가 되고 네. 선수들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이 됐던 선수들이 이제 빛을 보기도 했었고 이 영화가 마지막에 패배로 끝나자마자 곧바로 실제 선수들의 모습들이 이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다 보여주는데 딱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을 주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니까 일반적으로 엔딩 크레딧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영화만큼 효과적으로 쓰인 영화도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감독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과 실화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되면서 영화가 진짜 멋있게 끝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국내 영화 월정액 중 영화 최다 보유는 오션. 네, 다음은 야구 영화입니다. 네. 뭐죠? 벤젠 밀러 감독의 머니볼입니다. 영화 뭐 훌륭합니다. 네, 또 소장품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네. 야구공이 2개 있네요. 네, 뭐 제가 사실 이제 야를 모시고 스알 모시긴 한데 네. 스파이더맨을 직접 만들어낸 만화가가 스탠리잖아요. 네. 마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네. 설마 그분이 직접 그 스파이더맨을 그린 그 소장품이고요. 저한테 귀한 수집품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사인한 야구광인 어떤 분이 저 대신으로 가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저를 주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이렇게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그 나라 영화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미식축구 영화 좋은 영화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 야구 영화가 제일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동원 선수하고 선동열 선수의 격돌을 그린 퍼펙트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인디 영화 중에서 이제 나다웃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도 괜찮고요. 야구소녀. 네, 야구소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좋은 야구 영화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본다면 야구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사실 뭐 메이저리그지 않습니까? 미국일 텐데 미국에 좋은 야구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달리 야구 영화이면서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재밌는 영화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꿈의 구장 같은 영화, 19번째 남자라는 영화, 사랑을 위하여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다 이제 야구 선수이거나 전직이거나 뭐 이런 걸로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데 이런 영화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머니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영화인데 훌륭한 야구 영화이면서 굉장히 주류스럽지 않은 야구 영화예요. 실제로 이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그 야구팀이 있었는데 그렇죠.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구단인 거예요. 어떤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이 주류 선수들이 그나마 굉장히 거액을 제시한 다른 구단에 스카우트해서 가게 되니까 이 팀 자체가 거의 멘붕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돈이 거의 없는 가장 가난한 구단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즌을 제대로 맞을 수 있을까라는 걸 궁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장 얘기입니다. 빌리빈이 그렇게 해서 영화의 제목에 나오는 머니볼 이론으로 팀을 재조직해서 무려 20연승을 거둬요. 네. 이 영화에서 이 빌리빈의 원칙이 뭔가 하면 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루율이라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있는 그 선수들을 골라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경험이야, 감이야, 재능이야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건 야구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변화에 관한 얘기예요. 그 방식 그대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져오면 싫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감독이나
아니면 제 구단의 어떤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훌륭하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야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 장면을 막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야구 선수로 나오는 선수들을 대부분 다 실제 어렸을 때 야구를 해봤거나 야구 선수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사실감을 깔고 가는 것이죠. BTV를 이미 쓰고 계신가요? 우리 동준 오빠 얘기하는데. 반값으로 내 방에도 엄마 눈치 안 보고. 네, 마지막 이동진 평론가님 네. 뽑으신 농구 베스트 영화 뽑아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3, 2, 1. 네, 스티브 제임스 감독님의 네. 후프 드림스입니다. 네, 홉 드림스라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은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당대의 미국에서 그때까지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요. 시카고의 그 슬럼가에서 거기 한 14살 된 소년 둘이 있는데 농구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장학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의 평생 꿈이 뭐냐? NBA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대학 갈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이 선수를 찍습니다. 14살 때 이 시절에는 애들이 농구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지만 실제로 이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한 선수 중에서 NBA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600대 1이라고 야! 기사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럴 정도면 사실은 꿈 중에 꿈인 거잖아요. 14살 때 두 사람의 운명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6년 동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다큐멘터리니까. 예. 처음에는 이 선수가 완전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불운이 겹치기도 하고 예. 별로 안 진지해 보였는데 얘가 막 앞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또 흑인 소년을 따라가는데 일단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이 영화 속의 농구 장면이 굉장히 훌륭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얘기 속에 사실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족 드라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양 집안에선 얘네들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다음에 네. 뭐 실업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흑인 소년들이니까 인종 문제 다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렸을 때 재능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이건 운명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꿈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무슨 복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들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면서 멋진 휴먼 드라마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파이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구기 종목 영화는 무엇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머니볼, 소림축구, 보리드 베켈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 한 게임 하러 가겠습니다. 파이야! 키야!